제가 3년 전에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2년 전에 활동을 가지고 의정보고회를 전국을 돌면서 했었고요. 제가 전국구 의원이어서 제가 뭐 살고 있는 동네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저의 활동을 보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선 의원 첫 해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전국 순회를 할 수가 없었고 2022년 말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느라고 전국 순회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2023년 말에 이제 한 차례 이제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광주에 와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보적 정권 교체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올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혹은 당 대표들이 전국을 다니면 주로 이제 큰 광역시들이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 군 단위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총 25군데를 다니는데 그중에서 전남과 광주 지역 해가지고 8곳을 이제 다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뭐 해남, 진도, 곡성, 그리고 고흥 이런 이제 군 단위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일단 그 인구 구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하면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다양한 이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이제 농어촌 지역 군 단위에 가면 이제 7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저의 활동을 듣고 가셨습니다. 해남에서는 이제 99세의 어르신께서 참여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무래도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형 정책들이 풀뿌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많이 느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할 때에는 혹시 다음 총선에 우리 지역에서 출마를 하나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제가 23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23개 지역 모두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왜 이렇게 작은 군 단위까지 와서 의정보고회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국구 의원으로서 실제로 구석구석 온 국토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니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 오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주 야물져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야물지다라는 표현이 이제 전남 지역에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인데요. 정말 어르신들 7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요즘에는 워낙 SNS, 유튜브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의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제가 올렸던 여러 가지 질의의 영상들, 또 뭐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뭐 제가 또 이렇게 저희 시댁이 무안이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기본소득당의 총선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서도 후보가 있었는데요. 대구에 이제 선거운동 하는데 옆에 가보면 응원하시는 분들이 대구 지역에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고 가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과 의지만큼은 지역 할 것 없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을 돌 때에는 정말 분노,
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좀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주셨고, 지금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 정부가 과연 어떤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또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있었던 정부들이 겪었던 어려움들과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들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심사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의 활동을 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많이들 기억하시죠? 노회찬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구나.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진보정당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010년에 진보신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대표님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었는데요.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당시 노회찬 대표님의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지제도를 어떻게 좋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주민들,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보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진보정당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보신당에 입당을 했죠. 그래서 저도 진보정당에서 2010년부터 한 10년 이상 활동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진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 삶의 어떤 민생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진보 정당에 활동을 하면서 그런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시대가 변화하고 있을 때 그것에 발맞춰서 진보 정치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10년 전, 20년 전 진보 정치가 말하는 대안과 지금의 진보 정치가 말하는 대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대안이 지금 시대에 맞는 대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랬을 때 기본소득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또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앞으로 점점 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예측되고 있는 시대에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대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에서 일할 수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일하지 않고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보정당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관성에서 좀 탈피하여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 정치를 구성해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가 몸담고 있었던 진보신당, 나중에 노동당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노동당에서 당 대표가 되어서 그런 어떤 혁신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혁신운동의 일환이었던 기본소득당으로서의 당명 개정이 노동당이라고 하는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과 부딪혔을 때 과반은 넘었지만 당명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의 어떤 표결 결과는 얻지 못해서 부결이 되었고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당시 노동당이 노동정치의 강화라고 하는 노선을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당을 이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규직 노동자로서 어떤 전통적 노동운동을 해왔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당을 이끄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 대전환이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망과 비전이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보자라고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창당에 나서게 됐고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을 창당해서 이제 만 6년 꽉 채우고 지난 6년 동안 국회에서 또 새로운 진보정당으로서 작지만 또 유능한 강소정당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최선을 다해 해왔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창당을 했으니까 당연히 탈당하고 창당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창당을 할 수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창당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고 어떤 기성의 어떤 조직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명망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소득당을 100% 창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꼭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이 2030 세대들이 당원 가입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이 길과 이 노선 그리고 이 비전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제 또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지금도 안산에서 아기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는 정말 충격적인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 당시에 속보로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고 전원구조 됐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저렇게 큰 배가 침몰하는데 당연히 다 구조했겠지라는 마음으로 학생이어서 수업을 들으러 갔다 나오니 그것이 오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나름대로 정부가 열심히 조명탄을 수백 개를 쓰고 잠수부를 몇백 명을 동원하고 무슨 배를 몇 척을 동원해서 열심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4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세월호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대교를 걸어서 넘어가면서 우리 애를 살려내라 라고 외치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SNS로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아니 정부가 열심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야밤에 행진을 나서실까? 근데 그 세월호 유가족, 당시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버스 한 10대 정도의 경찰 병력들이 막아섰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이 소식들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 베르테르 효과까지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정부의 메시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나와서 시끄럽게 추모하지 말고 함께 추모하지 말고 혼자 집에서 슬퍼해라. 공식적인 추도는 정부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건가? 당시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 인명피해를 키웠던 원인으로 언론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선내 방송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렇게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마음에 저랑 같이 이제 학교 다니던 대학생 친구들이 모여서 뭐라도 해볼까? 뭘 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진을 하자. 근데 이제 국화꽃도 들고 당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그냥 서울 시내를 걷자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행동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시작했었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청해진 해운이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기억으로는 안전교육 비용으로는 연간 56만 원을 쓰면서 접대비로는 몇 천만 원을 쓰고 광고비로는 몇 억을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되게 유능한 경영 형태였던 거죠. 근데 참사가 발생하고 나니까
안경 교육에는 무관심하고 접대비, 광고비에 수천만 원, 수억을 쏟아붓는 이 경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생명 그리고 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이윤이 더 중요한 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윤보다 인간이다 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운동들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을 뛰어들어서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안전은 비용 치부받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좀 정치 활동에도 나서고 뛰어들게 되었고요. 지금도 저에게는 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모든 정책적 결정이나 혹은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잃지 않고 견지하고자 하는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